네, 안녕하세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앤머니에서는 창업피아 이용구 대표와 함께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할 점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골드메이커 지금 시작합니다. 네, 2주 전이었죠. 지난 15일에는 최근 창업 트렌드와 함께 내년도 창업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 창업 컨설팅 업체인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와 함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먼저 창업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이 개인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일 것 같은데요. 보통 창업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개인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 초보 창업자들은 아무래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독립점포는 개인이 모든 창업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실행할 역량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는 정말 참 어려운 일이죠. 창업 전에 만약에 동일 분야에서 일을 했다거나 그 분야의 아이템을 또는 경험을 많이 했다거나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하나의 창업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일단 높다 하더라도 실패라는 큰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부터 판매 항목 또 거래처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창업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창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고가의 창업 비용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창업 비용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실제 창업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금액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예상 비용을 알려주면서 창업 과정에서 이 항목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이런 비용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택 팁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어떤 한 본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얼마나 신규 개업을 했고 폐업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평당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 평수가 20평이면 20평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가맹비가 얼마, 교육비가 얼마, 물품 보증금이 얼마, 심지어 가구를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회사의 가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회사와 심지어 가구 회사의 전화번호까지, 주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120이다, 150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지방 기물 얼마, 가구 얼마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점포의 그 규모나 사이즈에 따라서 가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파사드라고 해서 전면에 전면 간판이나 입구 같은 거를 파사드라고 하는데 그 파사드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별도 비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비용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나중에 본사랑 가맹계약을 할 때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본사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는 곳이 있고 뭉뚱그려서 얼마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아직은 안정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성장하는 곳 아니면 어찌 보면 이제 대충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가맹 계약 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를 가지고 꼼꼼히 같이 비교해가면서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건 아셔야 돼요. 네. 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본부에서 이 창업 비용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좀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 본부에서는 이 가맹점주들을 상담을 할 때 항목별 창업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부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부분 세부적으로 나눠서 얼마가 드는지 이런 비용 제시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상황에 맞는 인테리어를 제시하고 또 어느 상권이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창업 비용 상담이 가능한 곳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할 때는 이 개인 창업, 즉 독립 점포 창업보다는 최소한 30%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대표님 만약에 네. 이것보다 좀 네. 더 저렴하다고 할 때는 네. 좀 더 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의심을 해봐도 될까요? 뭐 저렴하면 좋겠죠. 좋은데 네. 지금 유기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깎아준다라든가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뭐 하자라고 보지는 않고요. 본사들마다 일시적으로 뭐 할인 행사하는 것처럼 이번에 뭐 이번 달에 가맹계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가맹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뭐 DC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근데 어쨌든 남아요. 남지 않는 장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맹비라든지 뭐 일시적으로 할인을 해준다거나 제외를 시켜줄 수 있지만 본사는 절대 미치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차피 그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유통회사거든요. 물류를 공급할 때 거기서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런 그 프랜차이즈 가맹 설계를 할 때 뭐 30%, 20% DC를 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좋죠. 다만 이 본사가 왜 이럴까? 분명히 의도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할인인 건지 뭐 자기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시장 점유를 위해서 좀 폭발적으로 그 가맹을 전개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순수한 의도가 있으면 좋은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또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꼼꼼히 좀 살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자라기보다는 분명히 본사들마다 마케팅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순수한 의도인 건지 아닌 것인지는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을 살 때도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저렴하면 사람들이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렴하다고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왜 저렴한지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비교할 때 프랜차이즈 창업이 비용이 뭐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개인 창업보다는 이미 검증된 창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이미 실패하는 요인들이 거의 제거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높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요. 점포 컨셉이 잘 디자인되어 있다. 또는 고객의 니즈가 이미 잘 반영되어 있으면서 브랜드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최근에 독립점포도 잘 디자인되는 경향으로 투자금이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높은 가게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창업이 저렴하다면 이것은 뭐냐? 결국 실패 요인을 아는 초기 도입기 브랜드들이 대체적으로 창업 비용을 낮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용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비용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아이템 선정이겠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좀 네. 충격적인 통계 결과가 네. 있었죠. 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네. 통계 결과인데요. 네네네. 사실 우리 국내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네. 수보다 네. 더 많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물론 치킨집 중에는 독립점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국내 프랜차이즈는 이미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치킨집은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치킨집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치킨집 수에 그럼 적정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답변하실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맥도날드와 비교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폐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5천만 인구 중에서 치킨집 수가 뭐 3만 7천 개 정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맥도날드가 3만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맥도날드 수가 얼만큼 많다고 우리나라 전체 치킨집 수랑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도 있지 않나 사실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한 상권에 치킨이 뭐 9개, 10개, 뭐 심지어 그 이상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치킨집은 대중화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로는 좋아요. 다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본사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치킨 업계는 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본사를 선택하느냐 마치 어떤 남편을 선택을 하고 어떤 와이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브랜드 수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2010년도에는 2,550개였어요. 근데 이게 불과 4년 뒤에는 1,700개 가량 늘어납니다. 4,288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가맹점 수도 이제 14만 8천 개에서 19만 4천 개로 5만여 개 늘어나죠. 직영점 수도 9,400개에서 12,869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자영업 수는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추세는 매년 10% 이상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브랜드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사업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지금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가맹본부들 중에서 외식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2.4%, 꽤 높죠. 지금 뭐 많은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 뭐 더럽고 치사하면 때려치고 밥 장사나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외식업이 지금 72.4% 굉장히 높고요.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맹본부 중에서 외식업 비율이 72.4%인데 오히려 외식업의 가맹점 수는 45.8%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표의 서비스업이 18.6%인데 서비스업, 가맹점수의 서비스업의 수는 31.6%예요. 굉장히 희한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이제 밥 장사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만큼 가맹점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똑같이 72.4%여야 되는데 45.8%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오히려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쪽으로 좀 가시면 오히려 그 경쟁이 되게 과포화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음식업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1000명당 음식점 수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네, 지금 나오죠?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프랜차이즈가 먼저 발전이 됐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000명당 음식점 수가 2개, 그리고 일본은 1000명당 음식점 수가 6개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식업, 음식업 수와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1000명당 음식점 수가 12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6배고 일본의 2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거 좀 인식을 하시고 내가 소비자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그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외식시장, 창업시장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네, 이 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유의미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본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4,288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00개 이상이 되는 것은 불과 사실은 2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7개 브랜드 중에서 아까 그 외식 브랜드가
72%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1000개 넘어가는 27개의 브랜드 중에 사실 70%가 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7개 브랜드 중에서 기타 외식업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제과제빵,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제과제빵이 이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주류 전문점, 그리고 그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오히려 교육 서비스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이 몇 %였죠? 18.6%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그 1000개 상도 되는 27개 브랜드 중에서 교육 서비스업이 8개예요. 무려 8개. 그만큼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부모님 열망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점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중에서도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치킨, 맥주, 피자, 네. 또 패밀리 레스토랑, 카페 이런 외식업 관련 프랜차이즈는 이 나가서 길거리를 몇 번만 걸어 다녀봐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화 상태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1000개 이상 매장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사실 외식업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일정한 지역 내의 상권의 외식업, 도소매 그리고 서비스업의 업종 분포는 4대 3대 3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외식업이 너무 비대한 나머지 통상 6대 2대 2 또는 6대 3대 1 정도 분포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서비스업 중에서도 학원과 미용실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업종이 없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봐도 그 수가 이제 외식업이나 도소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실제 동네마다 있는 헬스클럽 중에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경우는 이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 브랜드 하나가 선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 포화 상태다라고 하지만 이 업종의 쏠림 현상이 사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서비스 업종은 아직 레드오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 왜 서비스 업종, 이 프랜차이즈 창업률이 이렇게 저조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생계형 창업을 준비할 때는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실제 이게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60%,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창업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역시 정부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찾기보다는 주변 지인에게서 얻는 경우가 41%나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보 습득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도 30%가 넘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한테 요즘 뭐가 잘 되냐 아니면 쉽게 적은 돈으로 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단순히 물어보거나 주변의 이 가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치킨집, 카페, 피자집 이런 것들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 중에 좀 유망하다고 좀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비스라는 단어에서 주는 어감이 있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도소매업보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거기 말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서비스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건강에 대한 거, 또 뷰티에 대한 거, 미용에 대한 거 굉장히 관심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업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외식업 외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다는 점 꼭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작 이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 좀 이 정의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가맹본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등을 가맹점주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서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이 중에 예비 창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맹 교육 시간이 적거나 이 내용이 허술하다면 당연히 매출이나 생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한 세계적인 햄버거 브랜드는 예비 가맹점주가 9개월의 교육 시간을 무조건 이수해야지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프랜차이즈의 성공과 실패가 교육 시간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교육의 양과 질은 가맹점의 매출 및 폐점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업을 아무 준비 없이 대충 해서 뛰어들기보다는 이 제대로 준비하고 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맹 본사의 지원과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사가 아무리 탄탄한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 가맹점주 본인이 본인의 매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성공과 실패가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맹 본사가 교육과 마케팅을 제공을 한다면 이 가맹점주는 지속적인 매장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네. 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기 위한 뭐 좋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네네.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교육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기술이 없는 분들이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뛰어들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웬만하면 이제 직원분들보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본사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맹점 5곳 이상 정도 이렇게 좀 방문하시면 좋은 팁이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뭐 최근에는 뭐 건물주를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좀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나 꼭 챙겨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창업자의 적성에 맞는 것 그런 것은 뭐 늘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맹점 확산이 너무 빠른 곳 빨라서 좋죠. 뭐 그만큼 소비자가 굉장히 소비자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갑자기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교육에 되게 소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인재도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 잘 갖춰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늘어난다 그래서 좋다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만큼 또 거품이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인지 유망인지 잘 가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창업은 현실입니다. 이게 부딪히면서 또 이겨내야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자금으로 좀 투자를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최초령 원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은 결국 생계형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권마다 나가보시면은 공급이 많아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오히려 저는 이 피한다는 느낌보다는 극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딪혀 이겨내야 한다고 보죠. 창업한다고 이제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가게부터 성공하기는 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결국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 좀 발품을 팔고 뭐 전문 컨설팅 업체도 찾아다니고 하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창업을 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꼼꼼하게 하느냐,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품을 들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퇴를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창업을 앞두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창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보니 조금 더 찬찬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골드메이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창업피아 이용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행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